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중견 기업들이, 중견 건설사들이 연쇄부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돌지 않던 그런 결과가 돼서 결국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유동성 위기가 오면서 부도가 난 경우죠. 여기다 부동산 PF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한참 그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장 내에 그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을 예상을 했지만 이 부동산 PF 대출은 그 시장 내 채권 시장 혼란과 더불어서 더 빠른 속도로 올라 버렸습니다. 거기다 연체율이 올라가니까 더더욱 가상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해서 부동산 PF는 거의 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건설사들도 그렇게 높은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했을 때 사업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PF를 일으키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가 211건이었다면 올해 2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405건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그 회생 절차를 밟는 민간 건설사를 보게 되면 그 시공료가 100위권 안에 75위라는 대우산업개발이나 83위의 대우조선 해양건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113위의 신일건설, 그다음에 현대가의 반개라는 HNINC도 지금 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만큼 건설사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이거보다 상위에 있는 그 건설사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해서 이 대형 건설사들의 부채는 그 부동산 PF나 이것들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사들은 버티고 있지만 그 밑에 중견그룹 이하의 그 중소건설사들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PF 시장 유동성 지원 및 부동산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안정펀드 같은 경우에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이 돈을 쏟아 붓고 있죠. 작년에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그 중도 펀드인데요, 그게 그 지급 보증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 안 갚아도 될 2천억이나 되는 그 강원도의 빚을 서둘러서 갚게 됐죠. 그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레고랜드 사태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레고랜드 사태라고 부르기보다는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게 맞죠. 왜냐면 중도개발공사 이름이 맞네요. 중도개발공사에 지급보증 섰던 걸 강원도가 계속 지급보증 섰으면 순차적으로 그 이자만 갚고 있다가 만기 때 가서 원금을 갚으면 될 것을 이걸 지급보증을 철회했다가 한꺼번에 2천억을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급보증 쓴 이 회사채, 그러니까 지방채죠. 지방채들이 대부분 다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들도 그렇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소화를 안 시켜줬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사업들도 올스톱이 돼버린 겁니다. 돈이 있어야 뭐 사업을 하죠.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왜 중도개발공사의 지급보증을 뭐 자기 주장대로 뭐 2천억이라는 부채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걸 그 새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뭐 지급보증을 처리한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만기 전에 그냥 2천억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되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솔직히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난무하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레고랜드에 대한 뭐 탐욕이 있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하여튼 그 레고랜드에 대한 그 중도개발공사의 지급보증을 강원도가 처리하면서 채권 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죠. 그 이후로도 이 건설 시장은 완전히 뭐 신용이 사라져 버리면서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00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서 겨우 시장을 안정화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부동산 시장의 그 시한폭탄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최근 들어서 부동산 우발 채무들이 대형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 같은 GS건설 같은 그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GS 자이아파트가 부실공사 논란이 휩쓰면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죠. 그리고 뭐 HDC 같은 경우도 뭐 부실공사 하다가 건물 아파트를 붕괴시켰으니까 그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PF 연체율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발 위기설이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 PF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금융시장 쪽으로, 금융기업들로 확산된다는 그 폭탄 돌리기가 이 부동산 시장의 건설사들 주변에서 이제 금융권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시한폭탄이 커지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죠. 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현황을 보게 되면 가계금융이나 그 기업금융, 금융투자상품 양쪽에 걸쳐서 거의 2,000조 원이 넘는 2,697조 원이나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잔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침체로 간다면 이거는 일반 가계 경제뿐만 아니라 이 기업금융 쪽, 금융시장 쪽도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개별 기업들, 개별 금융사들에게 이 책임을 그냥 떠넘기기에는 어려운, 그만큼 이 시한폭탄의 덩치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 펀드나 리즈 펀드 같은 걸로 100조 원대 이런 펀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기반하는 것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는 말 그대로 시장 경기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금리의 그 후유증이랄까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된 다음에 여전히 저금리 때 무분별하게 벌려놨던 부동산 PF 사업장들이 부도가 나면서 이에 대한 지급보증 썼던 건설사들이 그 부채를 다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건설사들이 아직은 예전에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지,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그런 벌어놓은 돈도 없기 때문에 연쇄부도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시장의 경기 침체는 기본적으로 이 부자 감세를 통해서 경제의 3주체인 개인과 그다음에 그 시장,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과 그다음에 이 정부, 이 세 가지 이 주요 주체들 중에 정부가 부자 감세로 재정 부담을 가중되면서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절름발이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가계부채도 지금 과도하게 그 집에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어렵고, 기업만 그래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재벌 대기업 중에 상위 대기업들만, 상위 재벌들만 투자할 뿐 그 이하 재벌들은 솔직히 좀 어려운 상태죠. 왜냐면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 내년에 돼서는 그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를 올리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꾸준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더 올릴 거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한계 기업들은,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는 일반 기업들도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죠. 자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뭐 넘기려고 별의별 짓을 많이 합니다. 사무라이 펀드를 발행해서 일본 자금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이러한 위기를 넘겨내려고 그러는데, 진짜 큰 위기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그때까지는 어찌어찌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자금까지 끌고 와서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이렇게 자금이 들어올 구멍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손을 놓으면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부터 먼저 연쇄부도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진짜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개인 투자가들도 여기에 대비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주식들 중에 진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져서도 자기 사업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똘똘한 한두 종목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수를 바라다가는 지금 자칫하다가는 골로 가기 쉬운 그런 장사라고 볼 수가 있죠.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지금 시장이 벌써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할 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